그 모의고사가 총 12회입니다. 12회라서. 종훈아, 6회라고, 6주라고 했지? 6주 과정이니까 한 주에 2회씩 나갑니다. 그래서 한 주에 2회씩 나가고, 이 모의고사는, 요거는 이제, 답만 불러드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언제 푸시는가, 거기 놔둬. 언제 푸시는가 하면, 지금 쉬는 시간에 풀기는 아마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지금 이것도 다른별 문제도 해야 되고, 판례를 풀어야 돼. 판례를 지금 바로 설명하는 거니까. 그래서, 매주 그렇게 나가는 거니까, 차고 없도록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이게 기본 재본서를 위주로 수업하면서, 그 다음에 최신 판례가 매주 약간씩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신 판례를, 쉬는 시간에 풀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신 판례는 뭐 10문제씩 이렇게 끊어서 나가니까, 그래서 풀고, 그리고 나서 지금 방금 2회씩, 6회니까, 우리 6주 과정이니까 12회 모의고사가 매주 나가는데, 그 매주 나가는 2회씩의 모의고사는, 뭐 집에 가셔서 푸시든가 하셔도 됩니다. 다음 주에 답을 불러줄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했는 것은 다음 주에 답 불러주고,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져와야 됩니다. 가져와서, 거기 문제집에다가 좀 삽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넣어가지고 항상 가져다니십시오. 요게, 이렇게만 찍어낸 거라 가지고 지금 또다시 밑에 복사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이거. 자, 됐습니다. 그럼 계속 문제 봅시다. 단어별 문제. 자, 제 3절에 피고인 얘기입니다. 이제 피고인 얘기. 피고인에 대해서 공소제기의 효력 범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1번 지문에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는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검사는 모용자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는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래서 1번 맞죠? 누구만이 피고인이 되지? 모용자만이. 그래서 모용자만이 피고인. 거기다가 형광펜에 두십시오. 그래서 모용자가 피고인. 모용자가 피고인이죠? 그 다음에 2번 지문에 근데 이런 피모용자, 이름을 뺏긴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그리고 이에 대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사실상의 소송 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피모용자에 대해서는 공소회각 판결을 선고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고 공소회각 판결을 선고해야 되죠? 그래서 틀렸죠? 네, 공기판에 형광펜에 두시고 4번, 2번이 틀렸습니다. 공소회각 결정이 아니고 공기판이고 그 다음에 3번 지문에 하나의 행위가 부자기범인 직무유기죄와 자기범인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검사는 부자기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뭐지? 일명 일죄의 일부기소죠. 그래서 하나의 죄에 대해서 일부만 기소하는 거 허용하나 허용하지 않나? 허용하죠. 일죄일부기소를 허용합니다. 다만 일죄일부기소를 허용하지 않는 예외가 있긴 하죠. 어떤 경우? 친고죄에서 뭐가 없을 때? 고소가 없을 때는 일죄일부기소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바로 일죄일부기소를 얘기하고 일부기소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4번 지문에 공범 중 한 사람에 대해서 공소 제기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 효력은 나머지 공범에도 발생한다. 자, 공범인데 그 공범 중 한 사람에 대해서만 공소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소 제기에 의한 공소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에도 미친다는 조문. 이거는 정말 많이 나온 판례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많이 나온 판례 중에 가장 중요한 판례 중에 한 판례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답은 2번이 쉽게 나왔습니다. 1번 지문은 78페이지, 2번 지문도 78페이지, 3번 지문은 427페이지, 4번 지문은 436페이지 됐습니다. 그 다음 문제, 피고인의 무죄 추정건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아라고 했습니다. 먼저 1번 지문에 피고인은 유죄 판결 확정 시까지 무죄로 추정한다. 뭐 헌법 조문 기본 중에 기본이죠. 맞고. 2번에 형사재판은 유죄 확정 전에 징계 혐의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 처분할 때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자,
우리 징계처분이라고 했습니다. 징계는 형사처분이 아니고 뭐? 행정처분이죠. 네. 그래서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형사처분과 중복됩니까? 중복되지 않습니까? 중복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징계처분하고 나서 형사처분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무죄추정권 침해되는 것도 아니고 이중처벌의 위반도 아니다. 그래서 2번 맞습니다. 3번에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이 구속을 계속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기간을 갱신하고 피고인을 계속 구속하는 것. 자, 파기환송된 후에도 필요하다면 뭘 할 수 있지? 계속 구속할 수도 있죠? 그거 가지고 무죄추정권 침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3번도 맞죠? 여러분들 시험에 참 많이 나온 지문입니다. 4번에 공소장 공소사실 첨부리에 피고인 특정을 위하여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무 송치처분을 기재했다. 자, 공소장에 정가 기재했다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무죄추정권 반하는 것도 아니죠. 공장 1번주 위반도 아닙니다. 그래서 무죄추정권 반한다라고 틀렸고 이거 가지고 공장 1번주 위반도 아니다. 이렇게 되죠. 뭐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 근데 조문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 헌법 27조 4항을 보시면 조문 박스 형사 피고인은 유죄 확정 시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피고인의 동그라미 해두시고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 275조의 2 피고인은 유죄 확정 시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그것도 피고인의 동그라미 하고 그렇다시피 우리 조문은 누구에 대해서만 무죄 추정권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피고인. 그러나 실제 해석은 누구한테도 적용되죠? 피의자까지도 적용된다. 그래서 조문에는 피고인만 나와 있지만 해석은 피의자까지도 적용된다. 됐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시죠. 무죄 추정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그래서 방금 문제의 경우에는 1번 지문 그다음 1번 지문 84 2번 지문 86 3번 지문도 86 4번 지문도 86 됐습니다. 그 다음 문제 무죄 추정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1번 지문 앞에서 나왔던 징계죠. 징계처분. 징계처분 가지고 무죄 추정에 반하지 않는다. 두 번째 줄이죠. 줄 쳐두시고 맞습니다. 2번 지문에 수사재판 단계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않는 미결 수용자에게 재소자 오류를 있게 했다. 핵심은 뭡니까? 수사 및 재판 단계 현강변하시고 그 다음에 우측에 재소자 오류 있게 했다. 줄 쳐두시고 자 수사재판 단계에서 재소자 옷을 입혔습니다. 그는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합니까? 반하지 않습니까? 반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반하지 않는다라고 틀렸죠? 그래서 수사재판 단계에서 재소자 오류를 착용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그러나 옆에다가 적어두시면 옆에다가 그러나 시설 내라고 적어야 되겠죠? 시설 내에서 재소자 오류 착용하는 것은 침해가 아니다. 시설 내에서 재소자 오류 착용하는 것은 침해가 아니다. 그렇죠? 시설 내에서 재소자 오류 착용하는 것은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되죠. 왜 시설 내라고 하면 교도소나 구치소 시설 내니까 그때는 미결소라 하더라도 재소자 오류를 착용해도 됩니다. 그럼 무죄추정권 침해가 아니다.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2번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질문 미결 구금일수의 일부만을 본령에 산입한다. 자 우리 형법 조문에 미결 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한다. 이렇게 형법 57조 1항에 나와 있었지만 그게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통해서 전부 산입한다라고 바뀌었죠? 그래서 이런 미결 구금일수의 일부만을 본령에 산입하도록 한다. 라는 것은 결국 이 무죄추정권의 원칙에 반한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뀌었죠? 전부 산입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 오케이. 그래서 3번 지문도 줄 쳐두시고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지문 앞에서 있죠?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 진술 거부권으로 넘어갑니다. 이 진술 거부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아라. 1번. 진술 거부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무기평등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것이다. 자, 진술 거부권의 개념이었습니다. 2번 지문에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자에게 교통사고 신고 의무를 규정하여 벌칙을 강제하더라도 형사책임과 관련되는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자, 형사책임과 관련되는 사항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줄 쳐두시고. 이게 핵심이죠? 우리 도로교통법 54조 2항 아닙니까?
예전에 50조 2항, 지금 54조 2항짜리에 바로 교통사고 신고, 교통사고 후 신고 의무 부과, 신고 의무를 두는 거.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진술을, 그래서 교통사고 신고 의무를 부과한다. 이게 바로 진술 강요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이게 진술을 강요했으니까 헌법에 진술 거부권 침해냐, 침해 아니냐. 이게 문제죠. 침해냐, 침해 아니냐. 이렇게. 그러나 우리 헌법의 진술 거부권은 뭐만을 얘기합니까? 형사 책임에 관한 것을 얘기하죠. 형사 책임.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 형사 책임에 한정된다. 그러나 교통사고 신고 의무 부과하는 것은 이거는 형사 책임입니까? 아니면 객관적 사실 보고입니까? 객관적 사실 보고라고 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침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범위가 다르죠? 그래서 침해가 아니다. 그래서 결국 도로교통법 54조 2항은 합헌입니까? 위헌입니까? 합헌이죠. 그래서 그게 관한 얘기. 그런데 이제 그게 핵심에 결국 도로교통법 54조 2항 신고 의무 부과는 형사 책임과 관련되는 사항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진술거부권 침해하는 거 뭐 아닙니다. 알겠죠? 그게 핵심이라고. 왜 이걸 강조하는가 하면 예전이지만 옛날에 여러분들 시험에서 어땠는가 하면 이렇게 나왔죠? 형사 책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다면 그것은 바로 진술거부권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맞는 지문입니다. 알겠죠? 실제 판례를 응용했는 문제였죠. 실제 판례는 이 도로교통법 54조 2항은 형사 책임에 관한 내용은 단어나 다루지 않나? 다루지 않죠? 객관적 사실 보고잖아, 도로교통법. 그러나 형사 책임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다면 이게 가정이죠. 그렇다면 그때는 뭐지? 진술거부권의 침해다,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지문이 나왔었다. 그래서 다 틀렸습니다, 그때. 항상 판례만 기억하고 있다가 문제를 바꿔보니까 다 틀린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적어 두십시오. 혹시나 또 모르니까. 요번 여러분들 1차 기출 때는 몇 개 지문들은 아주 옛날에 나왔다가 한동안 안 나왔다가 또 나온 지문도 있고 해서 또 이런 것도 하나 체크를 해 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에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은 권리는 진술거부권을 보장한 헌법 규정에 의해서 바로 도출되는 것으로. 이 제28내죠? 아마 오늘 10문제에 포함되기도 할 거고 아니면 다음 주 10문제에 나오는가? 그래서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진술거부권을 보장한 헌법 규정에 의해서 바로 도출되는 것으로 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다. 요거는 아까 최신 판례 나눠준 문제 설명하면서 그때 할 겁니다. 오케이. 여기서 최신 판례라고 하고 설명 안 하는 것은 프린트 최신 판례 할 때 그때 아주 꼼꼼히 설명하니까 일단은 줄쳐 두십시오. 자, 그래서 바로 도출되는 것 아니답니다. 틀렸고 이게 어떤 얘기인지 대해서 설명하고 그래서 3번이 틀렸죠. 결국 4번 지문에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등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자, 핵심은 뭡니까?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형광펜하시고. 자, 방어권의 범위를 넘었습니다. 방어권의 범위를 넘으면 마지막 결론. 그때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할 수 있다. 형광펜. 그렇죠? 주의하셔야 되죠. 방어권의 범위를 넘으면 양형의 조건으로 가중할 수 있다. 그러나 방어권 범위를 넘지 않는다면 그때는 양형의 조건으로 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핵심 단어는 바로 방어권의 범위를 넘어섰을 때 그 말을 기억해 두십시오. 그때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을 삼을 수 있다는 거.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만 틀렸습니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바로 진술 거부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아라. 1번 지문에 주치운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운전자에게 호흡 측정기에 의한 주치 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진술 거부권을 침해한 것이다. 자, 우리가 진술 거부권에서 진술이라고 하면 뭐지? 의사표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의사표시는 바로 거부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 호흡 측정, 후하고 부는 거, 그걸 바로 진술,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나 없나? 없죠. 이건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 침해한 것이다 라고 해서 틀렸죠? 이거 가지고 진술 거부권 침해라고 할 수 없다. 그건 의사표시가 아니니까. 그래서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그거는 진술 거부권의 행사가 아니고 뭐 음주 측정 불응죄가 될 뿐인 거죠. 됐고, 그 다음에 2번 지문에 재판장은 공판 준비기일에 출석한 피고인도 진술 거부권을 알려줘야 된다. 그렇죠? 공판 정의든 공판 준비 절차든 간에 전부 다 진술 거부권의 고지 대상이 됩니다. 심지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도 뭐 진술 거부권. 하여튼 법정에서 신문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 진술 거부권을 고지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수사 절차라고 하면 구속 전 이렇게 해볼까? 정리하는 김에 자, 이렇게 나눠놓고 진술 거부권입니다. 체포 구속 시는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나 안 하나? 안 하죠? 체포 구속 이후 변호인 선임권, 변명할 기회 제공, 피의 사실이 오지. 그것만 고지하지. 진술 거부권은 고지 안 하죠? 그 다음에 피의자 신문시는 뭐? 고지. 그 다음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시에도 고지를 하죠. 요거는 여러분들 시험에는 출제 안 됐지만 법원적에는 한번 출제되기도 했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할 때 살짝 줄을 치는 부분이기도 하죠. 체크만 하라고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공판 준비 기일에서 이것도 뭐? 고지하고. 그 다음에 공판 기일 절차에서도 뭐? 고지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 알겠죠? 공판 준비 기일도 공판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서 모이는 거. 그래서 피고인이 출석한다면, 이때는 피고인이 출석한다면 공판 준비 절차 가운데서도 이 고지가 필요하다라는 얘기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판 준비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에도 진술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줘야 된다. 줄을 쳐두시고 공판 준비기일 절차에 나오는 얘기죠. 그 다음에 3번 지문에 비록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권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했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244조 3, 2항에 규정한 방식에 위반하여 그 진술 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해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지 않거나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란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않는 사법경찰 작성의 피신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10조 3항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3번 지문 맞고. 자, 이거 판례 수업 듣던 친구들은 여기 판례들이 다 기억나야 정상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최신 판례 뒷부분 문제 풀 때도 했습니다만은 이게 어떤 얘기라고 했습니까? 244조 3의 제2항에 규정한 거. 이게 뭐지? 진술 거부권을 수사기관이 피의자한테 고지하잖아. 고지하고 나서는 피의자가 진술 거부권 행사할 것인지를 얘기하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지? 피신조서에다가 뭐?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서명, 사인을 해야 되죠? 네. 그런데 그 절차를 어떻게 했다는 거지? 위반했다는 거고. 그럼 그 절차를 위반하면 우리가 이 피신조서도 증거로 쓸 수 있단 말이가 없단 말이가? 없다. 왜? 적법한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였습니다. 중요한 판례였죠? 최신 판례지만.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지문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자신에게 불이익한 사실뿐만 아니라 이익이 되는 사실에 대해서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그렇죠? 피고인 피의자는 불이익한 사실, 이익이 되는 사실 전부 다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데 4번 지문은 이거는 자신에게 불이익한 사실, 이익 사실 다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은 헌법의 입장입니까? 형소법의 입장입니까? 이거는 형소법의 입장이죠? 그래서 형소법의 입장이라고 적어두시고 헌법은 어떤 것만을 거부할 수 있지? 불리한 진술만을 거부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것도 항상 구분이 돼야 되고 됐습니다. 형소법의 입장이다. 따라서 틀린 것은 1번밖에 없습니다. 답은 1번.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다음 변호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 및 등사 또는 서명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참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자, 변호인이 있기 때문에 뭐만 할 수 있지? 열람만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야 되지?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 줄치고 끊고 위에다가 열람만. 그렇죠? 열람만이라고 적어두고. 그 다음에 2번 지문에 변호인 줄치고 변호인은 뭐? 열람, 콤마, 등사 둘 다. 그렇죠? 변호인은 열람, 콤마, 등사 둘 다 가능.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틀렸습니다. 1번 틀렸고 2번에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공판기일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만은 자, 변호인은 피고인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공판기일 변경 신청. 2번 맞습니다. 자, 우리 요 정도는 또 외워둬야 되죠? 책 안 가져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적을게요. 네? 자, 우리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있는 거, 뭐, 몇 가지. 피고인한테 무조건 유리한 거. 뭐가 있죠? 풀어주는 거, 그죠? 가존지 사람 풀어주는 거. 보석 청구. 그 다음에, 구속 취소. 그 다음에, 증거 보전. 증거 보전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거니까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바로 공판기일 변경 신청. 변호인의 대리권 부분입니다. 공판기일 변경 신청. 이 공판기일 변경 신청 같은 경우도 날짜를 바꾸는 건데 이 날짜 바꾸는 것은 바로 피고인 입장보다는 변호인이 변론의 준비를 위해서 날짜를 바꾸는 거니까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피고인이 하지 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또 어떻게 배웠지? 상기하라 묵반찬인데 우리 판례 입장이 또 증거 동의권도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아예 상기 동의하라 묵반찬 이렇게 더 외워두라고 하기도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상기 동의하라 묵반찬. 그래서 상자는 상소 제기. 그 다음 기자는 기피 신청. 동의가 학설 입장하고 다르게 학설은 종속대리권을 보지만 판례는 이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냥 판례를 항상 물어오니까 판례에 넣어버리고 그래서 증거 동의권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명시한 의사는 반할 수 없지만 묵시한 의사에 반할 수 있다. 묵반찬. 그 다음에 종속대리권 정석이가 관을 이전하는데 위반해서 상도 치우고 그 다음에 상위에 있는 정식도 치웠다. 이렇게 해서 먼저 종속대리권 관할 이전 신청권 그 다음에 관할 위반이죠. 관할 위반 신청권 그 다음에 상소 취하권 그 다음에 정식재판 청구 취하권 이렇게 되죠. 그런데 원래 우리 또 학설을 넣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석이가 관을 이전하는데 위반하여 동의를 해주지 않아. 상도 치우고 정식도 있다. 동의를 여기 넣었지만 그러나 판례 입장을 묻는다면 동의가 여기 들어가는 게 맞으니까 이렇게 해서 기억해 두는 게 더 낫다고 얘기합니다. 다 낫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두십시오. 됐습니다. 이렇게도 또 한번 외워두시고 자 그래서 2번 지문에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2번은 맞습니다. 3번 지문에 자 변호인 선임권자 항상 익히는 대로 법배 직형. 그렇죠? 법배 직형 동그라미. 그러나 뭐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동고인 고용주는 X죠? 그래서 동고인 고용주 X. 그래서 틀렸고 4번에 피의자에 의해서 선임된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 신문 도중이라도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죠? 이의 제기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개입하여 자신의 의견도 진술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어떤 부분이 틀렸습니까? 바로 자유롭게 개입하여 의견 진술. 이게 틀렸죠? 신문 도중에는 자유롭게 개입하지 못하죠. 신문 도중에는 의견을 진술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까? 동의를 받아야 되죠. 수사기관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된다. 오케이. 신문 도중에 의견 진술을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 오케이. 네. 그래서 신문 도중에는 수사기관의 동의를 받아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가장 맞는 것은 몇 번밖에 없습니까? 2번밖에 없죠? 이렇게. 됐습니다. 1번에 486, 487. 2번에 114. 3번에 100. 4번에 224.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방금 했던 주요 내용들. 그래서 거기 조문 박스에 자세히 상세히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조문 박스. 필요한 좀 부족한 조문을 몇 개 더 채워볼까, 그러면? 먼저 30조 2항 조문 박스. 바로, 변호인 선임권자. 뭐, 아까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사망 조문이죠? 변호인 참여. 그게 워낙 중요한 조문이니까 빨간색 줄 쳐가면서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 진술. 다만 신문 중이라도 신문 방법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신문 중에는 이의제기도 가능. 그러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승인을 얻어야지만 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신문 중에는 승인을 얻어야지만 된다. 승인을 얻는다는 거. 그 다음에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의 열람 등사. 정말 많이 나오죠? 바로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을 때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마지막 줄. 그렇죠? 변호인이 있을 때는 열람만 신청한다는 거. 열람만 그렇게 형광펜 표시해 두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 신청할 수 있는 서류들은 전부 다 어떤 것들이지? 이 절차가 바로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기소 후에 점거물이 법원에 넘어간 상태가 넘어가기 전이라고 했나? 넘어가기 전이잖아. 넘어가고 나면 누구한테 열람 등사 요구하는 거지? 법원에게. 넘어가기 전에는 누구한테 하는 거지? 검사나 피고인 서로가.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넘어가기 전입니다. 그래서 1호에서 4호까지 묶어두시고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검사가 점거를 신청한 서류입니까? 할입니까? 할 이래야 되겠죠. 한이라고 해버리면 어디 넘어갔다? 법원에 넘어갔으니까 법원에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할. 그래서 2호도 마찬가지로 신청할 사람의 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호. 자, 이러한 위의 서류에 관해서 증거능력에 관한 서류입니까? 증명력에 관한 서류입니까? 증명력이죠? 그래서 증명력이 동그라미 해두시고 증거능력 X죠? 증거능력은 X고. 그 다음에 4호에 또 증거 개시의 대상으로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 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 등 여기에 관련 형사재판 확정기록 불기처분을 제외한다, 포함한다 형광펜에 두시고 밑에다가 제외 X. 항상 연습하는 거죠? 제외 X. 됐습니다. 그 다음에 4호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 270조, 4호는 됐고, 270조. 바로 공판기일의 변경. 재판장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해서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그대로 줄쳐두시고. 그렇죠. 재판장은 직권으로도 날짜 바꿀 수도 있고, 신청을 통해서도 날짜 바꿀 수가 있는데, 이때 변호인의 신청이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 있다, 없다?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 알겠죠? 오케이. 이때 변호인이 공판 기일 변경 신청을 하는 것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변호인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일단 이제 피고인까지 했고, 변호인 첫 번째 문제 했죠? 잠시 일단 변호인부터는 잠시 접어두고 우리 최신 판례를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최신 판례는 제가 딱 정해진 설명 딱 하고 나면 정해진 시간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또 그 학생들 또 이해도에 따라서 지금 수업 듣는 친구들 이해도에 따라서 수업이 얘기가 좀 더 길어질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하고 또 변호인 이어서 하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좀 풀어봤습니까? 한 두 문제 하고 쉬었다가 나머지 풀 건데, 먼저 1번 문제, 한번 풀었으니까 이제 많이 집중된 상태겠죠? 그래서 이때 설명이 들어가면 많이 익혀집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익혀보십시오, 판례들을. 다 나올 수 있는 최신 판례입니다. 1번 지문에 틀린 거 찾는 겁니다. 윗법안 강제 연행 상태에서 호흡 측정 방법에 의한 음주 측정이 이루어진 후,
핵심은 바로 뭐지? 바로 줄쳐 보면 윗법안 강제연행. 그렇죠? 윗법안 강제연행. 그래서 이런 윗법안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 측정 방법에 의해서 음주 측정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러한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면 결국 연소선상에 있다 이 말이잖아. 계속 강제연행된 상태, 그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 그리고 두 번째 줄 우측에 피의자의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혈액 채취 방법에 의한 음주 측정 결과. 음주 측정 결과 줄치면 되겠죠. 그럼 결국 유죄의 증거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죠. 유죄의 증거를 쓸 수 없다 줄치고. 끊고 그 다음 빨간색으로. 그렇다면 지금 여기까지는 적법이가 윗법이가? 윗법한 증거죠? 그래서 윗법한 증거니까 동의하더라도 증거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죠. 빨간색 줄 치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를 하며 동의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여전히 증거를 쓸 수 없다. 됐습니다. 중요한 얘기고, 그러나 이 판례는 모른다 하더라도 풀 수 있는 판례입니다. 사실. 그렇죠? 맞췄을 겁니다. 그 다음에 왜 기존에 이런 유사 판례가 계속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번 지문에 1심 법원이 증인 갑에게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자 갑에 대한 소재 탐지 촉탁하여, 자, 우리 순서가 어떻게 되지? 증인 나와! 라고 소환장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환장 송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피고인이 집을 비웠거나 송달되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경찰관 소재 탐지 촉탁을 하여 소재 탐지 불능 보고서 줄치고, 자, 소재 탐지 불능 보고서를 받았다는 것은 이건 어떤 말입니까? 확인해 보니까 확실히 없더라 이 말이죠. 소재 탐지 불능 보고서 제출받았다. 그러면 이제 이 경우 갑이 소재 불명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서 줄치고, 그렇죠? 이거는 소재 불명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때 갑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줄쳐두시고. 그러면은 이걸 뭐라고 봤다는 겁니까? 314조 필요성으로 봤다는 거죠? 314조 필요성. 314조 필요성이 뭐지? 비록 그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확인해야 되는 상황에서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기타 사유 소재 불명이 있을 때는, 그때는 성립의 진정을 확인할 수 있나 없나? 없으면, 그러면 성립의 진정 확인하지 못하면 원칙은 증거를 쓸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어서 소재 불명이라서 확인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경우 314조에서 성립의 진정을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증거를 쓸 수 있다. 인데 그러한 필요성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줄쳐두시고. 자, 이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이게. 필요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얘기는. 314조 필요성이라고 하면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 소재 불명이 확실하잖아, 이거는. 지구대 경찰이 가서 소재 탐지도 했지만 불능 보고서까지 돌아왔다는 거야. 그러면 확인해 보니까 확실히 없다는 거고. 그럼 이거는 소재 불명 맞거든. 그런데도 이거 우리 문제 채심 판례할 때 풀었습니다만은 뒤에서. 그런데도 이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14조. 요게 2번 지문, 요게 판시 사항이고, 그 다음에 해설의 판결 요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의 판결 요지가 있는데, 판결 요지 보시면 실제 사실관계가 이렇기 때문입니다. 그 해설 밑에 내가 일부러 넣어놨지? 그래서 해설 1심 법원의 증인갑에게 이렇게 박스에서 넣었죠? 그래서 그 해설 줄 쳤는 거 줄인 지워졌네. 그래서 하여튼 편집하다 보면 자꾸 줄을 지운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메일을 보냈는 걸 있죠. 이렇게 편집하면 줄도 지워지고 합니다 보면. 답도 이상하게 순서가 바뀌어 있을 때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어디를 줄 치는가 하시면 그 해설 박스에 8번째 줄 정도, 검사가 제출한 증인 신청서에 찾았습니까? 검사가 제출한 증인 신청서에. 그런 게 어렵죠. 문제 풀기보다 찾기가. 검사가 제출한 증인 신청서에 찾았습니까? 찾았습니까? 검사가, 자, 거기부터 줄칩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인 신청서에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사기록 중 갑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집전화번호도 기재되어 있으며, 그 이후에 작성된 검찰 진술조서에는 위 휴대전화번호와 다른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도 검사가 직접 또는 경찰을 통해서 각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법정 출석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갑의 법정 출석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자료가 보이지 않는 사정에 비추어 갑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했음에도 부득이 갑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증명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여기까지. 결국은 실제 이 사건의 사실관계가 뭐였다는 겁니까? 전화번호가 있는데 그걸로 전화 안 하고 송달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판례가 여러분들이 사건 번호를 뭐 쳐봐도 나오겠지만 이 판례의 판시사항과 판결료제에는 지금 요 방금 줄쳤는 요 말이 없는 거야. 아까 2번 지문 이게 판시사항이고 판결료제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상고 이유에 나와 있는 사실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얘기했죠. 이거 얘기하면서 제가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데 그 수준 낮은 교수들이 출제하면 판시사항 판결료제 그대로 끌어가지고 문제를 만들면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2번 지문 나오면 참 정말 기존에는 다 맞는 얘기인데 소재불명이니까. 그러나 이 사실관계가 숨어있는 판례이기 때문에 참 애매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를 해서 확인을 해두시라고 했습니다. 설마 그렇게 하여튼 저도 대학에 계속 경영과 교수로 있고 했었지만 참 실력 없는 교수들 많습니다. 진짜. 3번 지문에 약식 명령에 대한 정식 재판 절차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재심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등은 효력을 잃은 약식 명령이 아니라 유죄 확정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해야 된다. 자,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약식 명령에 대한 정식 재판 절차에서 유죄가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그러면 이것도 우리 최신 판례 문제 할 때 최신 판례 들었던 친구들 했는 거죠? 결국 약식 명령. 여기에 대해서 불복해서 정식 재판. 1심. 그게 되죠? 약식 명령에 대한 1심. 문제가 같지는 않을 겁니다. 최신 판례. 지문만 이렇게 일부가 중복되고 있고. 그래서 약식 명령에 대한 정식 재판. 그런데 이 정식 재판이 뭐가 됐죠? 확정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재심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등은 효력을 잃은 약식 명령이 아니라 유죄 확정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해야 된다. 그렇게 다 줄쳐두시고 결국 어떤 얘기입니까? 이때 재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최종 확정 판결을 보던 뭐? 이게 되죠? 이게 이제 재심의 대상이 돼야 된다. 이거. 저 약식 명령이 재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3번도 맞습니다. 근데 4번 질문 보시죠. 약식 명령에 대한 정식 재판 청구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 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않으면 공시송달 방법에 의해서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없답니까? 이때 걸석 재판으로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있나? 재판할 수 있죠? 이게 바로 6개월 동안 피고인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공송달 방법에서 피고인 없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렇게 돼야 되죠? 오케이.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답은 4번. 됐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풀어봅시다. 다음 판례의 태도로서 틀린 것은 1번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위법 행위를 기초로 증거가 수집된 경우 당의 증거뿐만 아니라 그의 터잡아 획득한 2차 증거에 대해서도 증거 능력 부정돼야 된다. 거기까지 줄치고 끊어두십시오. 그렇죠? 이게 위법 수익 증거 배제 부칙의 원칙 아닙니까? 위법이 있으면 1차 증거도 증거를 쓸 수 없고 2차 증거도 뭐? 증거를 쓸 수 없다. 원칙이죠? 그래서 증거를 쓸 수 없다. 끊고. 따라서 당초의 적법 절차 위반 행위와 증거 수집 행위의 중간에 위법 요소가 제거 내지 배제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개입됨으로써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 말이 뭐지? 1차 위법이 2차 증거에 영향을 줬다 주지 않았다? 주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뭐?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예외적인 경우에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 줄증거. 이게 위승배조 부칙의 가장 기본 아닙니까? 그래서 원칙은 위승배조 부칙 증거로 쓸 수 2차 증거도 증거로 쓸 수 없다. 그러나 자, 원칙 위법 수집 증거 위법하다면 그러면 거기 원칙은 1차 증거 그에 의해서 나오게 된 파생된 2차 증거 그러나 예외적으로 바로 이러한 인과관계가 단절된 거로 보여진다면 1차 증거는 증거를 쓸 수 없지만 그러나 2차 증거는 뭐? 증거를 쓸 수 있는 예외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2차 증거는 증거를 쓸 수 있다. 됐습니다. 중요한 판례였고 그 다음에 2번 지문에 법원이
증인이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실 수 있으려면 증인의 법적 출석을 위해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했음이 불구하고도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였다는 사정을 검사가 증명한다고. 마지막 줄만 줄치면 되겠죠?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였다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해야 된다. 그 정책은 항상 검사. 뭐 최신 판례 몰라도 볼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3번 지문. 자, 3번 지문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겠죠? 합의부 관할 사건에서 단독부 관할 사건으로 공장 변경 신청서 제출. 그런데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공장 변경 허가 결정 관계없이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서 심판해야 된다. 그대로 다 줄쳐두시고. 뭔 얘기지? 여기서 원래 우리 1심에서 우리 공장 변경이라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할 때 공장 변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바로 경함범죄에서 이 말이잖아. 단독부 사건. 경함범죄에서 중함범죄로 할 때 그때 공장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 지금 판례는 반대라는 거죠. 그래서 중한 사건이 합의부 사건이었는데 이게 뭐 단독부 경한 사건으로 바뀌는 공장 변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장 변경 허가 유무를 떠나서 법원은 허가 유무를 떠나서 공장 변경 허가할지 말지 유무를 떠나서 법원은 뭘 해야 되지? 그냥 재판, 실체 재판은 뭐 해야 된다 이렇게 되죠. 어차피 축소 사실이니까 공장 변경 상관없이 재판을 하기 때문입니다. 됐죠? 오케이. 이런 판례 됐습니다. 여기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맞고 4번 지문에 피고인이 본인의 진술에 의해서 실질적 진정 성립의 인정은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 한 명시적 진술에 의해야 되지만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 성립에 대해서 이의하지 않았다거나 조서 작성 절차와 방식의 적법성을 인정했다는 것만으로 자꾸 줄쳐보십시오. 실질적 진정 성립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조서 작성 절차와 방식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거기까지. 이만이 어떤 얘기지? 예, 그 성립의 진정에 대해서 제가 따지지 이의 제기를 먼저 제시하지 않았다는 거죠. 성립의 진정에 대해서 따지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면 조서 절차 방식이 적법합니다. 라고 인정했다. 그것만 가지고 실질적 진정 성립이라고 할 수 있나 없나? 없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있다라고 해서 틀렸죠? 없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번 찍어본다면 다시 1번 문제 돌아가서 1번 문제 1번 지문 빨간색 동그라미. 왜 이렇게 또 강조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이래. 최신 판례는 지금 판례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이제 겨우 두 번째라고 치고 처음 보는 친구들은 또 첫 번째고 이게 아직 완전히 머릿속에 다 들어가는 정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조를 좀 해줘야지만 머릿속에 좀 남는다고. 알겠죠? 그래서 또 한번 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4번 지문에 1번에 4번 지문 이런 것도 빨간색 동그라미 해주시고 그 다음에 2번 문제에 1번 지문 빨간색 동그라미 하고 그 다음에 뭐 2번은 너무 뻔한 얘기잖아. 3번 빨간색 동그라미 하고 4번 빨간색 동그라미 하고 오케이. 그런 것들 출제 가능성이 있다. 됐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